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어부와 하늘의 여신이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부와 하늘의 여신.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노인과 아내와 아들이 살았답니다. 아들은 날마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지요. 운이 좋을 때에는 물고기를 몇 망태나 잡기도 했고, 그러면 부모님이 잡은 물고기를 장에 내다 팔았지요. 식구들은 이렇게 살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평소처럼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갔지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려 보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답니다. 그물을 몇 번이나 던졌지만 그때마다 그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운이 없었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려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지요.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 바다 거북이 그물에 걸려 있었답니다. 아들은 그물에 걸린 거북을 조심스럽게 풀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뱃머리에 걸린 짧은 밧줄을 풀었답니다. 아들이 뒤를 돌아보니 거북은 온데간데 없고 구름 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아가씨가 아들에게 말했지요. 전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보아 왔답니다. 정말로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아들은 그 신비로운 여인을 수상쩍게 바라보았지요.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구름 나라에서 살고 있답니다. 저는 여신이에요. 아들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인간인 자기가 신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답니다. 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소?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답니다. 당신을 저희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그 순간 아들은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대답했지요. 좋아요. 함께 가지요. 하지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노를 들고 눈을 감으세요. 몇 초가 지나지 않아 여신이 눈을 뜨라고 했답니다. 아들이 눈을 떠보니 옥빛 땅의 커다란 섬으로 가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 구름 위로 치솟은 으리으리한 궁전이 보였지요. 아들과 여신은 조약돌이 깔린 바닷가에 내려 손을 잡고 궁전으로 갔답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을 몹시 만나고 싶어 하신답니다. 아들은 여신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지요. 여신의 부모님은 신과 사람이 만나게 된다니 기쁘기 이를 데 없다면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답니다. 그날 저녁 진수성찬이 차려진 연회가 열렸지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들과 신들은 앞날을 이야기했답니다. 여신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해가 지면 너희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아들은 여신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아내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요. 3년 동안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하였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마치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부모님과 살면서 고기를 잡던 생활이 가슴 아플 정도로 그리워졌답니다. 날이 갈수록 지나간 시절이 더욱 그리워져서 결국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내가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떠나왔으니 부모님께서 몹시 걱정하실 것이오. 게다가 나도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구려. 잘 지내시는지 정말 보고 싶소.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 헤어지지 않기로 바위처럼 굳게 맹세했잖아요. 당신 부모님은 잘 지내신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이 못 견디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결국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께 고향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은 슬퍼하면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구름 나라로 돌아오라고 말했지요. 아내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면서 말했답니다. 이 상자를 가지고 가세요.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상자를 꼭 쥐면 된답니다. 하지만 절대로 상자를 열어서는 안 돼요. 아내는 이렇게 주의를 주고는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지요. 남편이 배에 타자 장인이 그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지요. 몇 초 뒤 배가 땅에 내려왔답니다. 남편이 눈을 떠보니 그곳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이었어요. 하지만 옛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남편은 자기가 살던 곳에 가보았지만 집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답니다. 남편은 길 가던 할머니를 불러 세우고 물었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살던 식구들은 어디서 삽니까? 누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여기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생각이 났답니다. 아, 그래, 이제 알겠구먼.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어느 날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일세. 하지만 그건 벌써 300년도 더 된 일이라오. 남편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찾아보려고 온 마을을 샅샅이 돌아다녔지요. 그때 남편은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다 보았어요. 어쩌면 이 상자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남편은 아내의 경고도 무시한 채 상자의 뚜껑을 열었답니다. 그러자 상자 속에서 하얀 구름이 솟아나더니 여신의 모습을 하고서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라 사라졌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부짖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남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울었답니다. 이상한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시집 가는 딸을 앉혀놓고 어머니가 당부를 하였어요. 얘야, 시집을 가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공손히 존댓말을 써야 하는 것이야. 아무렇게나 짓거리면 친정집을 욕할 게 아니냐. 어머니 말씀대로 딸은 시집을 가서 아주 공손히 존댓말을 쓰느라 애를 썼답니다. 한 번은 아침 밥상을 들고 사랑방에 가니 마침 시아버지가 문 지방을 베고 누워 있었지요. 며느리는 공손히 말했답니다. 아버님, 대갈림을 치우세요. 박상님이 들어가십니다. 아침 밥을 먹고 그릇을 물리는데 보니 시어머니 입술 옆에
밥풀떼기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얼른 공손히 말을 하였지요. 어머님, 조동아리님의 밥풀님이 붙어 계십니다. 두 번째 며느리 이야기. 옛날 어떤 색시가 시집 가서 사흘 만에 부엌으로 나가 아침 밥을 지으려니 시어머니가 말했답니다. 아가, 이 김을 구워 아버님 밥상에 올려놓거라. 며느리는 김을 받아 아궁이를 헤치고 그 속에 김을 묻어 놓았지요. 며느리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다 구워졌나 아궁이를 헤쳐보니 어찌된 일인지 김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았지요. 어머님, 아궁이에 묻어둔 김을 꺼내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혀를 끌끌 차고는 갓 시집온 며느리를 꾸짖을 수도 없어 이렇게 타일렀답니다. 얘야, 김은 아궁이에 묻으면 금방 타버린단다. 김은 햇볕에도 구워진다고 하잖니?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다시 김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한 낮이 되도록 밥상은 차리지 않고 앞마당에서 팔을 번쩍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가, 왜 아침밥은 차리지 않고 밖에 서 있는 것이야? 어머님, 지금 김을 굽는 중이에요. 며느리는 김을 펼쳐들고 햇볕에 마냥 서 있었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돌. 충청남도 아산에는 학이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학마을이라는 이름도 생겼지요. 이 학마을에서는 박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소나무에 올라가 아래서 갓 태어난 새끼 학을 내려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호통을 쳤지요. 이놈들, 학은 귀한 생명이야. 썩 둥지에 갖다 놓지 못할까? 생원님, 갖다 놓아도 소용없어요. 벌써 죽었는걸요. 생원이 살펴보니 새끼약은 숨져 있었답니다. 죽은 시체라도 다시 둥지에 넣어 주어라. 그래야 벌을 받아도 좀 덜 받을 것이니. 박생원은 아이들이 새끼약을 둥지에 도로 올려놓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이들이 달려와 떠들썩하니 늘어놓는 말이 죽었던 새끼약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박생원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았지요. 그런데 어제 죽었던 새끼 새가 날아서 고개를 둥지 밖으로 내밀고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생원은 호기심에 나무 위로 올라가 둥지를 살펴보았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은 새는 보이지 않고 웬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뒹굴고 있는 게 보였지요. 죽은 새가 저절로 살아날 리는 없고 아무래도 이 돌에 신통력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박생원은 돌을 꺼내 집으로 가져왔어요. 얼마 뒤 그 돌은 서울에 사는 박생원의 친척인 박승지의 손으로 건너갔고 마침 중국 사신으로 가게 된 박승지는 그 돌을 중국으로 가지고 갔지요. 중국은 땅이 넓어 온갖 장사치들이 다 있는 나라인지라 죽은 학을 살린 신기한 돌이 조선에서 왔다는 소문이 퍼졌답니다. 그러자 상인 두 사람이 박승지를 찾아왔지요. 무슨 돌인지 좀 보여주시오. 박승지가 깊숙이 간직했던 돌을 꺼내 보여주자 중국 상인은 낯빛이 달라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니, 이런 보물이 조선에 있었단 말이오. 참으로 귀한
보물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돌이오? 이 돌은 아주 진귀하여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돌이오. 천년에 하나도 얻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죽은 시체의 가슴에 품어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신비한 돌이지요. 떠나간 혼백을 다시 불러온다 하여 이름을 환혼석이라고 합니다. 이 돌을 얼마에 사시겠소? 이 보물은 값이 없어요. 천금이라도 아까울 것이 없으니 그저 부르는 게 값이지요. 박승진은 천금이라는 말에 그만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렇다면 천금을 내고 사시겠소? 그럽시다. 두 상인은 천금을 마련하려면 시일이 좀 걸릴 것이니 사흘 뒤에 오겠다며 돌아갔답니다. 박승진은 천금이나 되는 돈이 자기 눈앞에 쌓일 것을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자. 이렇게 귀한 보물을 그냥 내줄 수는 없지. 실컷 만져나 보고 줘야겠다. 돌을 꺼내서 만져보니 보물치고는 더러운 돌이었지요. 이럴 게 아니라 좀 닦아야겠군. 어째서 이리 광택이 없을꼬? 보물이 보물답지 못해서야 어디. 박승진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비단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기 시작하였어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닦으니 드디어 반들반들 빛이 나기 시작하였지요. 사흘째 되는 날 박승진은 천금을 마련해 가지고 온 상인을 맞아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돌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두 상인은 돌을 보는 순간 낯빛이 어두워지며 소리를 질렀지요. 이거 큰일이로군. 왜 무슨 일이오? 누가 이 돌을 이렇게 반들반들 닦아놓았소? 그야 제가 그랬지요. 뭐라고요? 참 아깝고 아깝구나. 이제 이 돌은 환혼석이 아니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되고 말았소. 천하의 보물을 못쓰게 만들다니. 중국 상인은 못내 아쉬워하며 돌아갔고 박승진은 정기를 잃은 환혼석을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이었답니다. 원수를 갚은 개.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딸과 어린 여자 종을 데리고 사는 여인이 있었지요. 어느 날 밤 한 광대가 이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여인과 종은 너무 놀라 거세게 반항을 하였지요. 그러자 광대는 이 두 여인과 어린 딸까지 모두 죽여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이 집 근처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새 주검은 누구에게도 발견이 되지 않았지요. 억울하게 죽은 세 사람은 원한을 풀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관청이 있었는데 어떤 개 한 마리가 관청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을 지키던 병사가 개를 쫓았지만 개는 잠깐 피했다가는 다시 와서 짖었지요. 병사가 다시 쫓으면 개는 잠깐 피했다가 다시 나타났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병사는 너무 이상하여 사또에게 아뢰었지요. 사또는 그 개가 하는 행동을 직접 지켜보기로 하였답니다. 개는 사또를 보자마자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 구슬프게 지저대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여 한 장교에게 명령을 하였지요. 자네는 저 개를 따라가 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네. 장교가 개를 따라가자
개는 바로 한 초가집에 이르러서 장교를 향해 짖었답니다. 그 집은 바로 여인이 죽은 집이었지요. 장교는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어요. 여기 누구 없소?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장교는 집 주위를 샅샅이 둘러본 다음 아무도 없자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잔인하게 죽은 세 사람의 시체가 놓여 있었지요. 장교는 너무 놀라 문을 닫고 곧바로 관청으로 달려가 사또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답니다. 사또는 즉시 수사반을 마련하고 임시로 거처할 집을 찾았지요. 거처할 집을 찾던 중 사또는 우연히 그 광대가 사는 집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광대는 겁이 나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지요. 그때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 광대를 보고 사납게 짖는 것이었어요. 사또는 그 개에게 물었답니다. 저 사람이 네 원수인 것이요? 개는 고개를 끄덕이며 컹컹하고 짖었지요. 사또는 광대를 잡아와서 물었어요. 네가 세 사람을 죽인 범인인 것이요? 광대는 숨길 수가 없어 사실대로 아뢰었답니다. 사또는 광대의 죄를 따져 엄중하게 다스렸어요. 그리고 세 사람의 시체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 주었답니다. 그러자 그 개는 며칠 동안 그 무덤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종일 구슬프게 짖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궁금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무덤에 가보니 그 개가 그 무덤 앞에서 죽어 있었답니다. 사또는 이 사연을 듣고 그 무덤 옆에 개를 묻어주고 비석을 하나 세워 주었지요. 그리고 비석에는 의로운 행동을 한 개의 무덤이라는 비문을 새겨 넣었지요. 할머니와 바보 아들. 먼 옛날 칠봉산 산 개슬개에 할머니가 늦게 낳은 아들과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예놈아, 환갑 잔칫날 쓸 음식을 훔쳐내어 길바닥에 내버리고도 뭐가 어째? 바보 천치야. 너 같은 바보는 죽어야 해. 최영감네 아들 금석이가 바보 칠보를 몽둥이로 두들겨 팼답니다. 최영감 환갑날 쓰려고 장만해 놓은 음식에다 칠보가 흙을 뿌리고 길 바닥에다 내다 버렸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 칠보는 길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답니다. 금서가 어린애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매질을 하면 어쩌느냐.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게 할 터이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칠보의 어머니는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지요. 자식을 낳으려면 똑똑한 놈을 낳아요. 이런 바보 자식을 낳아서 남의 속을 썩이지 말고. 금석이는 욕을 퍼붓고 가버렸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쩌자고 남의 집 음식을 내다 버리고 매를 맞은 것이야. 우리 아기 칠보야, 다친 데는 없는 것이야. 칠보 어머니는 칠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칠보야, 내일부터는 밖에 나가지 말고 방 안에서만 놀거라. 떡과 밥을 많이 줄 것이니 밖에 나가지 말거라. 칠보 어머니는 칠보를 방 안에다 가두어 두고 칠봉산으로 산나무를 뜯으러 갔답니다. 칠보 어머니는 나무를 뜯으면서도 칠보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느님,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저렇게 바보이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죽으면 칠보는 어떻게 산답니까?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칠보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칠보가 성한 사람이 되어야 제가 죽어도 눈을 감고 죽겠나이다. 칠보 어머니는 틈만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빌고 또 빌었어요. 칠보 어머니는 칠보 때문에 애가 바싹바싹 탔답니다. 방문을 잠가 놓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칠보는 방문을 발길로 차 부수고 밖으로 뛰어나갔답니다.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샘골 못의 둑을 무너뜨리자. 못물이 마을로 쏟아지면 사람이랑 돼지랑 둥둥 떠내려가겠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칠보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삽을 들고 못으로 갔답니다. 마을 뒤에 있는 샘골 못은 마을 사람들이 젖줄과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샘골의 못물로 농사를 지었답니다. 칠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못둑을 열심히 헐고 있었지요.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이 칠보를 소나무에다가 꽁꽁 묶었답니다. 에이, 왜 나를 묶어? 나는 잘못한 적 없어. 이놈아, 못둑을 헐면 우리 마을은 온통 떠내려간다 이놈아. 마을 사람들은 칠보에게 매질을 하였답니다. 이런 놈은 우리 마을에서 없어져야 해. 아이고 촌장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칠보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해 여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던 못물이 점점 줄어들고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지요. 마침내 못은 바닥을 드러내었어요.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답니다. 석 달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칠보가 못둑을 헐려고 건드려 못을 지키는 용이 노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네. 칠보를 제물로 산신제를 지내면 칠봉산 산신령이 비를 내려줄 거예요. 며칠 안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올 농사는 망치고 겨울 추위에 우리들은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려면 칠보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끔찍한 말들이 오고 갔어요. 하는 수 없구나. 마을 사람들을 살리려면 칠보를 잡아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마을 촌장은 칠보를 잡아서 제사 지낼 것을 결심하였답니다. 마을에는 칠보를 못 속에 던진다는 소문이 쫙 퍼졌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 아들 칠보를 못에 빠뜨려 죽이다니. 하느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제사 준비를 하였어요. 칠보 어머니는 촌장을 찾아갔답니다. 촌장어른, 7일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하느님께 빌어서 비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산신령이 노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할멈이 비를 내리게 하누? 촌장어른,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칠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였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7일만 참아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칠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어요. 그날부터 칠보 어머니는 칠봉산으로 올라가서 하느님께 빌었답니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아들 칠보는 죽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빌었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나는 칠봉산 산신령이니라.
칠봉산 산 봉우리에서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 정성이 지극하여 비를 내려줄 터이니 내 말을 잘 듣거라. 예, 감사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소의 피를 칠봉산 7봉우리에 뿌리고 칠보 어미는 소피로 목욕을 하고 빌거라. 하느님이 너를 제물로 쓰실 것이야. 칠보 어미야, 네가 제물이 되어도 좋겠느냐? 산신령님, 제 목숨을 바쳐서 비가 오고 우리 칠보의 병이 낫는다면 100번 1000번 제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칠보 어머니는 마을을 위하고 칠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목숨 따위는 아까울 것이 없었지요. 7날 되는 날 칠보 어머니는 칠봉산 산신령이 가르쳐준 대로 송아지를 잡아서 칠봉산 7산 봉우리에 피를 뿌렸답니다. 그리고 소피로 목욕을 한 뒤 쟁을 들고 칠봉산 7봉우리 중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지요. 하늘에는 불덩어리 같은 해가 떠 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멀리서 칠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느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느님, 우리 칠보를 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칠보 어머니는 쟁을 댕댕 두드리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빌었지요. 새파란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파란 하늘과 불덩이 같은 해를 가렸답니다. 비 옵니다. 비 옵니다. 하느님께 비 옵니다. 칠봉산 산신령님께 비 옵니다. 비를 내려주시옵고 우리 아들 칠보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우르르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답니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갯불이 번쩍이더니 칠보 어머니의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졌지요. 칠보야. 칠보 어머니는 제물이 되어 세상을 떠났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칠보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과 칠보는 칠봉산 산 봉우리로 올라갔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칠보는 어머니의 시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님이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군요.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칠보는 맑은 새 정신으로 깨어났습니다. 칠보는 바보 사람의 탈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지요. 칠보 어머니가 죽은 뒤 산 봉우리에 바위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칠보 어머니가 죽은 산 봉우리에서는 댕 소리가 들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 생긴 바위를 할멈 바위라고 부르다가 그 바위에서 댕 소리가 난다고 댕댕이 할멈 바위라고 고쳐 불렀답니다. 친구의 충고. 조선 13대 임금인 명종이 왕 위에 오른 지 꼭 17년째 되던 해였지요. 명종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합격자 가운데 아주 반가운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답니다. 장원 급제자 정철? 정철이라고? 혹시? 명종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시험관에게 물었지요. 이번 과거에서 장원 급제한 정철은 누구의 자손이오? 예, 옛 판관 벼슬을 했던 정유침의 아들이옵니다. 아니,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오? 시험관의 대답에
명종은 지그시 눈을 감았답니다. 입 가에는 빙글의 웃음이 머물고 있었지요. 명종의 머릿속에는 20여 년 전의 일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답니다. 소나무들이 하늘로 뻗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던 하늘 아래였지요. 10살이 될까 말까한 한두 소년이 궁궐들 안을 뛰어다니며 칼싸움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였지요. 연못에서 개구리를 잡으며 물 장난을 치기도 하였답니다. 두 소년은 바로 명종과 정철이었지요. 정철의 누나가 왕에게 시집을 간 덕분에 정철은 왕궁에 자주 드나들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둘은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 29이니 이제 그는 27이 되었겠구나.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인데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명종은 몹시 마음이 떨렸답니다.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었지요. 명종은 하루라도 빨리 정철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거 합격을 축하하는 잔치의 날짜까지 앞당기도록 하였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되었어요. 명종은 정철을 임금님이 있는 곳으로 들라고 분부하였지요. 이윽고 임금 앞에 정철이 나타났답니다. 어디 얼굴을 좀 들어보오. 그대 옛모습이 아직도 살아있구려. 상감마마. 정철은 엎드린 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명종도 정철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지요. 과거에 1등으로 뽑힌 정철은 얼마 뒤 성균관의 관리로 임명받았답니다. 그리고 곧 사헌부 지평이라는 자리에 올랐지요. 사헌부 지평은 관리가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벼슬이었답니다. 아무리 장원급제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빨리 승진하기는 좀처럼 드문 일이었지요. 정철은 임금님의 지극한 보살핌에 고마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굳게 다짐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 안에 큰 사건이 일어났지요. 임금의 사촌형인 경양군이 그의 아버지와 짜고 제 부인 남동생인 처남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처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였지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명종은 매우 놀랐답니다. 경양군 부자가 큰 죄를 지었으니 사형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렇지만 어찌 피를 나눈 혈육이 사형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명종은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루고 고민하였지요. 그러다가 정철을 생각해냈답니다. 정철이 경양군 부자에게 사형 많은 면하게 하자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하여 명종은 정철을 불러 간곡히 부탁을 하였지요. 사형 많은 면하도록 그대가 애를 좀 써주오. 정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렸을 때 친구이자 지금은 자신을 신하로서 아끼고 믿어주는 임금인데 그의 바람을 저버리려니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양심에 그릇된 일은 하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정철은 길을 가다가 잠깐 어느 주막에 들렸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백성들이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지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또 몰라. 경양군은 왕족이 아닌가?
그러니 말일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왕족이 그 모양이니 관리들은 또 어떻겠나? 백성들은 경양군 부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정철은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지요. 그나저나 사형은 받을까? 당연하지. 나라의 법이 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족이라도 법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야 그렇지만 임금의 사촌형과 작은아버지인데. 두고 보면 알겠지. 설령 법대로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뭘 어쩌겠나? 우연히 백성들의 생각을 듣게 된 정철은 비로소 마음을 굳힐 수가 있었지요. 드디어 사헌부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하지만 경양군 부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한동안 긴 침묵만 흘렀지요. 드디어 정철이 일어나 말했어요. 법에는 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감마마의 친척이라 하여 사정을 봐준다면 신성한 나라의 법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지요. 사헌부 관리들은 정철의 말에 깜짝 놀랐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관리도 있었지요. 하지만 정철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또한 백성들이 나라의 법을 우습게 여길 터이니 그 뒷감당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라의 법대로 경양군 부자에게 사형을 내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사헌부 관리들은 벼슬 길에 나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철이 이처럼 대쪽 같은 주장을 펴자 무척 놀랐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임금인 내가 부탁을 했거늘 정철 그대가 이럴 수가 있는가? 사헌부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이 결정되자 명종은 매우 화가 났답니다. 그렇지만 임금이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사헌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명종은 정철을 괘씸하게 생각하여 사헌부 벼슬에서 쫓아내었지요. 한편 백성들은 왕족이라도 용서해 주지 않고 법대로 처리한 명종을 더욱 우러러보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소식은 곧 명종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명종은 경양군 부자 사건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답니다. 왕족으로서 처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면 나는 백성들의 믿음을 잃을 뻔하였구나. 한때 정에 사로잡혀 어두워진 내 눈을 정철이 뜨게 해주었어. 명종은 옛 친구의 우정과 신하로서 임금을 위하는 정철의 속마음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더욱 아름다운 우정을 이어갈 수가 있었지요. 어리석은 농부와 당나귀. 한 농부가 아들을 데리고 나귀를 팔러 장으로 떠났답니다. 농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나귀를 타고 가면 될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옳거니?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농부는 아들을 번쩍 안아서 나귀의 등에 태우고 길을 갔답니다. 저런 늙은 아비는 걷게 하고 젊은 놈이 나귀를 타고 가다니.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할아버지들의 말을 들은 농부는 아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나귀 등에 올라탔지요. 뚜벅뚜벅
다시 길을 걸었답니다. 원 세상에 어린 아들을 걷게 하고 자기만 편하게 나귀를 타고 가다니. 저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처음 봐. 아들과 같이 나귀를 타고 가면 될 것을 말이야. 냇가에 앉아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이 농부에게 핀잔을 주었지요. 저런 진작 그렇게 할 걸. 농부는 뿌듯해하며 아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갔답니다. 하지만 나귀는 등이 너무 무거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지친 나귀를 보며 한마디 했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토록 혹사해도 되는 것이오. 두 사람을 태우고 오느라 지친 나귀를 당신들이 메고 가는 게 어떻겠소? 농부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나귀의 등에서 내린 농부와 아들은 장대에 나귀를 묶었답니다. 농부는 장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앞서갔지요. 아들도 나귀가 묶인 장대를 어깨에 메고 뒤따라 갔답니다. 조금 걷다 보니 시냇물 위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삐걱삐걱 외나무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답니다. 나귀는 놀라서 몸부림을 쳤답니다. 농부와 아들도 중심을 잃고 말았지요. 농부와 아들 그리고 나귀는 한꺼번에 냇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까르르 배꼽을 잡고 웃고 말았지요. 놀라 달아난 저승사자. 옛날 어떤 시골에 참 가난한 노총각이 하나 살았답니다.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가진 게 없었지요. 그러다가 나이 30이 넘었는데 장가를 갈 수가 없었답니다. 집도 한 칸 없이 맨몸으로 사는데 어떻게 색시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보다 못해 어디서 과부를 하나 업어다가 장가를 들어주었답니다. 장가를 들긴 들었는데 먹고 살 일이 태산이었지요. 뒷산 기슭에 움막을 하나 짓고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그냥 살았답니다. 종일 남의 집 일해주고 보리고 콩이고 닥치는 대로 한 줌 얻어다 끓여 먹고 살았지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하필 보릿고개에 낳았지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기직맥진해 가지고 누웠는데 미역국은 고사하고 보리죽 한 사발도 없었답니다. 게다가 남들 다 잠을 자는 한밤중에 아이를 낳았지요. 행여 먹다 남은 곡식이 한 줌이라도 붙어 있을까 하고 동마다 뒤지고 다니는데 죄다 텅텅 비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독을 들여다보니 밀가루가 바닥에 조금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독을 거꾸로 들고 밀가루를 탁탁 털어내니 반줌이나 나오는데 그걸 솥에 놓고 물을 부어 끓였답니다. 멀건 수제비를 끓여서 아내한테 갖다 주었는데 입에 들어가질 않았지요. 그런 걸 먹어서 산모가 기운을 차릴 수가 있겠어요? 먹는 둥 마는 둥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답니다. 남편도 며칠 굶어 힘이 없어 밀가루 독을 안고 그대로 잠이 들었답니다. 머리는 쑥대밭이 되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얼굴은 며칠 굶어 누렇게 뜬 것이 독을 하나 끌어안고 누워있으니 사람 몰골 같지가 않았답니다. 이때 아내는 실신을 하여 숨이 오락가락 하였답니다. 사람의 숨이 오락가락하면 저승사자가 오게 되어 있지요.
이 집에 저승사자 셋이 왔습니다. 아내가 실신을 해 가지고도 어렴풋이 뵈는 게 있었답니다. 가만히 보니 저승사자 셋이 문 밖에 와서 어른어른 하는 것이 보였지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저승 갈 일만 남았네. 하고 탄식을 하는데 저승사자 저희들끼리 의논을 하였지요. 우리가 저런 안악 하나 잡아가려고 셋씩이나 들어갈 거 뭐가 있어? 손만 탁 갖다 대면 끌려올 것을 막내 사자야. 네가 들어가 잡아오너라. 이렇게 의논을 하더니 막내 사자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문지방을 탁 넘다 말고 이게 뭐야? 하고 도로 나가버렸답니다. 난 못 들어가겠소. 내 저승사자 수백 년에 저런 몰골을 처음 보는데 머리는 쑥대밭 같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누렇게 뜬 것이 독을 끌어안고 자빠져 있어. 저런 놈을 어찌 타넘고 들어가란 말이오. 남편이 지쳐서 자는 걸 보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몰골이 하도 흉측하니 저승사자도 놀라 버렸답니다. 이놈아, 명색이 저승사자라는 놈이 담이 그리 작아서야 멋에 쓰겠느냐? 내가 가마. 이번에는 둘째 사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둘째 사자도 문지방을 넘다 말고 아이쿠 하더니 그만 뒤로 나다빠지고 말았답니다. 대체 뭐가 있기에 그리 소란인 것이야? 첫째 사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문 지방을 밟았는데 이 사자도 못 들어왔답니다. 제 너머 송진산에 과부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사주가 저 안악과 똑같단다. 대신 그 과부를 잡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더니 우르르 몰려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간신히 목숨을 붙여가지고 있다가 날이 밝아 남편이 이웃집에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온 덕분에 정신을 차렸지요. 보리죽 한 사발 먹고 겨우 기운을 차렸는데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것 참 일이 낭패였지요. 한 목숨 건진 건 좋으나 저 대신에 아까운 청춘 과부 한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보, 얼른 제 너머에 송진사내에 가보. 그 집에 초상이 났거든. 딴 말 말고 아기 젖은 우리가 먹인다고 하고 아기를 데려와요. 남편이 헐레벌떡 제를 넘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송진산의 과부 며느리가 간밤에 유복자를 낳고 죽어서 난리가 났답니다. 초상 집에서는 죽은이도 죽은이지만은 당장 갓난아이 젖을 물릴 데가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지요. 그때 남편이 가서 진사님, 이 아이는 우리가 젖을 먹여 키우겠습니다. 하니 세상에 그런 고마울 때가 없다는 듯 감지덕지하였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 젖을 먹여 키우는데 지극정성으로 키웠지요. 제 아이 젖 한 번 물리면 남의 아이 2번 물리고 이렇게 해서 잘 키워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송진사내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나중에는 살림도 제법 일구어 자막에 차려놓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